뭐 궁금한 거 있을 때 우리나라 포털인 네이버나 다음에 정보 검색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검색 엔진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건 바로 구글인데요. 영어권에서는 구글이란 단어 자체가 인터넷 검색하다 이런 동사로도 쓰일 정도입니다. 그런 구글이 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탑재한 검색 엔진을 정식으로 출시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변화인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도 구글에서 좀 검색을 많이 하시나요? 그럼요. 거의 뭐 매일 살다시피 하죠. 하시피 하십니까? 이번에 이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하는데 체감되는 변화가 그럼 뭐가 있을까요?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예,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나 IT 부분에 각 기업들이 장군, 멍군식으로 서로 기술 개발을 하고 상대방 기술보다 더 나은 기술 하루가 다르게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구글이 이번에는 대반격. 왜 반격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인공지능에 관한 한 오픈 AI가 그동안에 가장 앞서 있다. 특히 생성형. 근데 이 오픈 AI란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인공지능 시장을 평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색 시장에서 아주 빙이라는 이름으로 해왔지만 구글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하거든요. 점유율 차이가 상당하죠. 그렇습니다. 구글이 검색 시장 압도적입니다.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이제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생성형 GPT 개발에 힘입어서 요즘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들어가 보면 제일 오른쪽 밑에 코파일럿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코파일럿 그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바로 인공지능이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검색을 대신 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구글의 검색이 지금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또 주가도 마이크로소프트만큼 오르지 못하고 또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먼저 개발해놓고 그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지 못해서 구글이 위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게 무섭게 바로 구글의 대반격이 시작됐는데요. 구글이 검색을 완전히 AI로 판을 바꿔버리겠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구글에서 모닝벨 이런 거 치면 모닝벨에 관련한 기사를 쓴 각 언론사들의 링크가 쭉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크롤 내려서 마음에 드는 정보 찾아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 없앤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엄청난 변화인데요. 우선 앞으로 언론사들, 이 생계에 언론사들의 그 확장성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이것을 각 언론사에 링크를 걸어주는 게 아니라 구글의 인공지능이 다 해석을 해서 정답을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날씨 이러면 그동안에는 SBS, KBS 뭐 이런 것에 링크를 쭉 제시했는데 또는 CPI가 어떻게 되나 이러면 각 언론사들이 링크를 걸었거든요. 이제는 이거 다 빼버리고 구글이 그 링크들을 다 읽고 빠른 속도로 해석해서 소비자들에 맞게 답을 바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지는 거네요. 네, 엄청나게 편해지는 장점도 있지만 한 가지는 인공지능이 완벽하지가 않을 경우에 인공지능의 해석 이것이 또 엉뚱한 답을 냈고 이러면 오히려 과거의 링크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공지능이 완벽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어떤 확신이 쓰지 않으면 도입하기 힘든 거였거든요. 그 면에서 구글이 우리 이제 제미나이는 그 수준에 왔다. 자신감의 표현이다. 라는 선언이거든요. 근데 이제 뉴욕 증시의 주가 반응은 시큰둥해요. 이것은 과연 해낼까?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검색을 했을 때 부작용도 더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이제 나오면 좀 써보고 실제로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검색 기능만 강화하는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으로 비서 기능뿐만 아니라 뭐 동영상에서도 지금 오픈 AI랑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 오픈 AI, MS와의 전쟁이지만 사실은요, 이 대목에서 가장 놀라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은 한국의 네이버와 또 카카오입니다. 지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검색이라든지 또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어떤 각종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면 현재 인공지능 쪽에서 거의 진보가 별로 없는 네이버나 다음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검색 기능에서요, 한국의 네이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것도 구글이 먼저 한 것을 네이버가 뺏겼습니다만은 그러나 한글이라는 장점이 있었고 구글의 검색은 한글을 커버하는데 상당한 지금도 애로가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공지능은 이 번역, 해석 완벽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네이버와 다음이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 검색기가 따로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중국과 한국을 빼고는요. 거의 뭐 구글이나 이런 전 세계적인 포털을 쓴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식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세계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다. 자, 이 우선 순다르 피차이가 구글의 기술 개발자 회의를 했거든요. 기술 개발자 회의를 애플은 WWDC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구글은 I/O라고 불러요. 이 I/O가 뭐냐? 아마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신호를 집어넣는 것을 인풋이라고 그러고 그 인풋에서 결과를 유출하는 것을 아웃풋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구글은 인풋 아웃풋이 바로 기술 개발이다. 넣은 만큼 나온다 이거예요. 지금 I/O의 신기술 지금 정리한 것만 7가지인데요. 전체적으로 꼭 저는 컴퓨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I/O, 구글 I/O 2024 이 컨퍼런스 꼭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해도 한 30개 정도의 새로운 기술이 나왔습니다. 거의 이 구글링과 인공지능의 판을 바꾸는 저 뜻대로 된다면요. 자, 우선 말씀드린 대로 AI 오버뷰,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검색해 주겠다. 그다음에 아스트라 저게 오픈 AI가 만든 GPT-4 옴니의 대항마인데요. 자, 그다음에 비오는 소라의 대항마, 그다음에 이마젠 등등이 있습니다. 우선 특히 주목을 끄는 게 아스트라인데 많은 사람들은 GPT-4O라고 그럽니다. 4O 이거 이 오픈 AI에는 4O라고 부르지 말라고 부탁한 대목이에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4O가 아니에요, 저게. 4옴니버스입니다. 옴니 모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옴니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AI 비스나 GPT-4 옴니. 이 4옴니는 텍스트, 이미지, 그다음에 동영상 이런 것을 오가면서 그게 옴니버스거든요. 모든 걸 통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비서가 되겠다. 고객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겠다. 그게 구글이 바로 맞받아쳐서 우리 GPT-4 옴니가 있다면 우리는 아스트라가 있다. 자, 그다음에 비오는요. 동영상의 텍스트를 보고 바로 동영상을 만들어내요. 우리 이제 글만 치면 이제 앵커님이나 저도 이제는 거의 이제 퇴출될지도 모르는 네. 그런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텍스트만 보면 비오라든지 소라가 동영상을 만들어줘요. 자, 그다음에 텍스트에서 또 이미지를 생산해요. 텍스트만 넣어주면 사진을 만들어줘요. 그다음에 음악도 만들어주고 추론도 하고 엄청난 양의 지금 피차이 구글 CEO가 그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지다 보니까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을 한 번에 다 풀었다고 봐야 될까요? 완전히 풀어낸 저것이 그대로 또 실현이 된다고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다. 하나의 AI의 미래 판도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었다. 중요한 발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미나이 왕국을 만들겠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제미나이라는 말을요. 121번을 했더라고요.
121번을 피차이가. 자, 재미나이가 뭐냐? 이 대목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이름 속에서는 그것이 지향하는 브랜드의 의지, 뜻이 있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에미나이냐 뭐냐 이런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예. 예, 재미나이란 말은 쌍둥이란 뜻이에요. 뭐가 뭐의 쌍둥이냐? 사람과 인공지능을 구별할 수 없는 쌍둥이 같이 만들어 버리겠다. 이것이 재미나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검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투라스 같은 그러니까 챗 GPT, 4, 네. 옴니, 아스트라 그런 것처럼 설명해 주는 이거 모든 것에 재미나이를 다 깔겠다. 앞으로 재미나이란 말 아마 구글이란 말은 없어지고 재미나이란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지금 구글로서는 재미나이의 성부를 건다. 그렇게 챗 GPT란 말 쓰지 말고 앞으로는 재미나이로 써달라. 뭐 이런 강력한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이름 자체에 담았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쌍둥이가 된다. 이게 기대가 되기도 하고 좀 무서워지기도 하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글 얘기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은 국내로 돌아와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나 뉴진스 등이 속한 국내 대표 엔터기업 중 한 곳이죠. 하이브가 엔터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 그러니까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박사님, 이 기업이 되면 새로운 의무가 기업에 추가되지만 사실 아무나 이 기업 명단에 오르진 않잖아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인가요? 일단은 그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되면 그것을 흔히 이제 우리 재계에서는 재벌이라고 그러고 재벌이 그 됐다. 동일인을 재벌 총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주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하겠다, 본격적으로 지켜보겠어, 사익 변치하면 교도소 보내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받을 정도로 내가 컸잖아. 그렇죠.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이어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각도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지금 2024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공시대상 집단 순위 이제 88개인데 그 중에서 삼성, SK, 현대 이런 순위예요. 우리나라 내로라는 재벌들이 상위권은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순위는 낮지만 어쨌든 그 서로 신규 지정으로 하이브가 올라갔다. 하이브, 현대, 회상, 소노, 파라다이스, 영원무역, 대신증권, 원익 이게 올라갔는데 새로 올라가는 이 기업을 보면 앞으로 요즘 뜨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업종이 요즘 장사가 잘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 주자로 하이브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수들 데리고 노래한 것만으로 재벌 총수에 오른 것은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런 의미가 또 있네요. 네, 이건 지구상뿐만 아니라 달나라 화성까지를 통틀어서도 하이브란 이름이 하이브가 원래 벌떼들이거든요. 노래 벌떼들. 벌떼가 재벌이 됐다. 이것은 굉장히 세계의 화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엔터가 강하고 또 방시혁이라는 저 하이브의 총수 저분은 음악 하나로 엄청난 재력을 쌓았다. 종속기업만 65개인데 저 종속기업은요. 방시혁 씨가 지분 40% 이상을 지배하는 회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거를 빼면 더 많다는 거죠? 1000개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이 방시혁이 누구냐? 자, 이 대목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음악에서 재계 총수에 오른 인물 1972년생이고요. 자, 방거균 씨. 저는 사실 방거균 씨가 노동청장 할 때 취재 기자도 했는데 저분이 고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를 합격한 굉장히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의 아들로서 방시혁 씨의 학교 다닐 때 자랑이 경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공부가 제일 쉽다. 항상 그런 말을 달고 다녔던 분입니다. 친구들이 많이 없었을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서울대 미학과를 나왔는데 서울대 다닐 때 유재하 음악경연쇼에 작곡회가 동상 받고 그리고 박진영 씨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JYP에 오래 있었죠. 그게 대표 작곡가를 하다가 독립을 했습니다. 2005년에 빅히트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방탄소년단을 만들었죠. 엄청난 재력을 쌓았고요. 2021년에는 하이브로 개명을 했고 이제 드디어 재벌 총수에까지 올랐다. 이 방시혁 씨는 서울대가 그 자기 졸업생 중에서 훌륭한 사람을 1년에 한 번씩 그 졸업식에
초청을 해서 대표적인 존경하는 선배 졸업 치사를 하는데 거기에 뭐 재벌 총수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최초로 초청받은 분이 저 방시혁 씨입니다. 그만큼 입지전적인 인물이네요. 엔터업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엔터뿐만이 아니라 저분은 미학과밖에 안 나는데 서울대에서 명예박사를 줬습니다. 서울대가 명예박사를 준 엔터, 한때는 우리가 엔터를 딴따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 유례가 없는 그 뭐 어떤 혁신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더 높아진 케이팝의 위상을 증거하는 분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분이 지금 좀 위기예요. 경영권 관련해서 이달이 상당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세계를 뻗어가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어떻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하고 싸워가지고 전 세계에서 벌떼들의 전쟁, 하이브의 컨플릭트 아주 그 어떤 외신에서도 좀 대서특필이 됐나요? 특필 정도가 아니고 왜 이럴까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자, 민희진 씨 하면 월급쟁이 엔터의 상징 아닙니까? 좀 잘해서 둘이 다 크면 안 됩니까? 저거 왜 싸워가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회사가 지금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민희진 씨 같은 경우는 엔터계의 이명박 아닙니다. 저 민희진 씨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엔터계의 이명박이란 말이에요. 왜 자기는 얘기가 이명박 붙은 훨씬 건가요? 더 우수한 사람인데 왜 자기를 엔터계의 이명박이라고 그러냐? 엔터계의 에디슨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우리끼리 이제 하는 얘기인데 소녀시대도 만들었고 정말 이 월급쟁이로 들어가가지고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가는 데마다 혁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싸워가지고 그 서울대가 배출한 최고의 신화가 이렇게 멍이 드느냐? 서울대가 명예 경영학 박사를 줬을 때요. 경영학의 가장 큰 힘은 본인이 똑똑하고 안 떠난 걸 떠나서 옆에 있는 직원들에게 고래도 춤추게 한다. 스스로 어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옆에 사람들에게 잘 만들어준다. 이것이 경영학의 기본이거든요. 적어도 민희진 사태와 관련해서 놓고 볼 때 방시혁 씨의 경영학에는 큰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내일이 이제 민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신문 기일이고요. 월말에는 또 임시 주주총회까지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이달 운명의 달을 지나고 있는데 또 계속해서 나오는 소식들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